새벽 3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요양원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최경비의 팔을 붙잡으며 절망적으로 속삭입니다. 최 씨, 내 봉투 지켜줘. 내 아들, 아직. 전등이 켜지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경비는 그 절절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어 밤새 뒤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 그린힐 실버타운은 마치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류층만이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곳 VIP 병동 301호실에는 한국 전자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 회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올해 80살인 김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평소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김 회장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 7시에는 어김없이 경제신문을 읽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병실은 다른 곳과 달랐어요.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작은 서재까지 갖춘 스위트룸 형태였습니다. 벽면에는 김 회장이 직접 운영했던 전자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김 회장의 표정은 더욱 어둡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회장의 사위인 박전무였어요. 40대 중반의 박전무는 언제나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 스위스제 명품 시계,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그의 모든 것이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박전무는 김 회장의 옆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회사 법무팀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유 원장 정리건 말이에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 원장.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세무 문제도 있고 법적 검토도 받아야 하고. 박전무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전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아버님,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박전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드릴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박전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박전무가 떠났습니다.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정중한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서는 박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김 회장은 침대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갈색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봉투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가장자리가 조금 헤어져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것은 김 회장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밑에는 낡은 가족사진 몇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중해 보이는 건 40년 전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김 회장과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 회장의 손글씨로 우리 아들 최민수 1983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진짜 아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봉투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쪽지 하나였는데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였죠. 그 계좌에는 김 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 회장 본인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 회장은 봉투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도 두려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린힐 실버타운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은 김 회장이 입원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야간 경비로 새롭게 부임한 최경비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야간 경비를 맡게 된 최민수입니다. 최경비가 직원 회의실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그의 이력서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거든요. 군 제대 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최근에는 다른 요양원에서 경비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최 씨. 반갑습니다. 수간호사 정 선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어디서 온 거야? 이력이 좀 이상하지 않아? 들었는데 시설 출신이라더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래, 그럼 가족도 없겠네. 좀 불쌍하긴 하지만. 최경비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수없이 겪어왔거든요. 야간 근무는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시설 전체를 순찰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관리소장이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VIP 병동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중요한 분들이라서요. 최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수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첫 근무를 시작한 날 밤, 최경비는 시설 전체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비상등을 확인하고 문단속이 잘 되었는지 점검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움직임도 신중했습니다.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병인들도 대부분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최경비는 각 병실 앞을 지나가며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301호실 앞에 멈춰 섰을 때 최경비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문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이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최경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간 경비입니다. 순찰 중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신가 해서요. 잠시 후 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최경비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비분이군요. 김 회장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최민수입니다. 최경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경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민수.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푹 쉬세요. 최경비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김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최경비가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최경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혼자 삽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최경비와 김 회장은 종종 마주쳤습니다. 김 회장은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최경비는 그런 김 회장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었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근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최경비와 대화할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고 최경비 역시 김 회장을 보면 이상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설 전체가 암흑에 잠겼고 비상전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최경비는 즉시 각 병실을 확인하러 뛰어갔습니다. 30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 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곧 전기가 들어올 거예요. 최 씨.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최경비의 팔을 붙잡았어요. 내 봉투. 지켜줘. 네. 무슨 봉투 말씀이세요? 내 아들. 아직.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찾지 못했어. 그때 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밝은 불빛이 병실을 비추자 김 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앉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깜깜해져서 깜짝 놀랐네요. 김 회장이 평상시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경비는 방금 전 김 회장이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내 봉투를 지켜달라. 내 아들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그 절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경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김 회장이 말한 봉투와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전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최경비는 계속해서 김 회장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301호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김 회장이 말한 봉투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편 박 전무는 요즘 더욱 자주 요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서는 김 회장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특히 유 원장 이야기가 나올 때면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서명. 김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천천히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정리했어요. 박 전무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수간호사 정 선생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야간 경비분이 회장님 병실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신다고 해서요.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 전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야간 경비요? 새로 온 그 사람 말이죠? 네, 최경비 님이요. 근무 태도는 성실한데 좀 과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정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이 되고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 전무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너무 개인적으로 가까워지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비는 경비일 뿐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던데요. 박 전무는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튼 아버님, 이 유 원장 서명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박 전무의 얼굴에 짧은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금세 평상시의 정중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그날 밤 박 전무는 요양원을 떠나기 전 관리소장실을 찾았습니다. 소장은 박 전무를 보자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무님. 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전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야간 경비 말인데요. 아, 최경비님 말씀이세요? 네. 혹시 그 사람 신원 확인은 제대로 했나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력서와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김 회장님 병실 주변을 자꾸 맴도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장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 전무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장님, 김 회장님은 매우 중요한 분이잖아요.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의 눈이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경비가 너무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선을 그어주세요. 아시겠죠?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어요. 한편 그 시각, 최경비는 평소와 같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301호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회장이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최경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 최 씨군요. 들어오세요. 김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시나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최 씨, 가족이 없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나요? 혼자 사는 게. 최경비는 의외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익숙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최경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고아원. 언제까지 거기 있었나요? 18살까지요. 그 후에는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여러 일을 했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고요. 최경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 어릴 때 떠났으니까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김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최 씨,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체성이요? 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최경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김 회장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돌려 최경비를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만약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전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급하게 최경비에게 손짓했어요. 일단 나가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최경비가 병실을 나서자마자 박전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박전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경비 아저씨,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순찰 중입니다. 순찰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 병실에서만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경비는 박전무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잠 못 이루신다고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박전무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가 환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적절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전무는 최경비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전무와의 불편한 마주침 이후 최경비는 요양원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차가워졌고 관리소장도 그를 볼 때마다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수간호사 정 선생은 아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비님,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관리소장이 어느 날 오후 최경비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최경비님, 최근 근무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VIP 병동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신다는 불만이 들어왔어요. 특히 301호실 김 회장님과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신다고. 최경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님께서 잠 못 이루실 때 간단히 안부만 여쭤본 건데요. 경비의 역할은 시설 보안이지 환자들과 친분을 쌓는 게 아닙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앞으로는 업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특히 VIP 병동에서는 더욱 주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최경비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돌던 최경비는 평소보다 301호실 앞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최경비는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최 씨, 들어오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들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김 회장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물컵이 깨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 물컵을 떨어뜨렸네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최경비가 얼른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손가락이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서. 김 회장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경비는 김 회장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세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김 회장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최 씨, 혹시 요즘 누군가한테 뭔가 들은 말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누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최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VIP 병동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박 전무님이 아닐까 싶어요. 어젯밤에 저와 마주쳤을 때 좋지 않은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전무, 내 사위 말이죠. 요즘 너무 성급해하는 것 같아요. 성급하다는 게 무슨 유 원장 때문이에요.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꾸 서명하라고 재촉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최경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봉투와 관련이 있나요? 김 회장이 놀란 듯 최경비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네, 그때 정전됐을 때 말씀하신 거요. 봉투를 지켜달라고 하셨잖아요. 김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씨,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김 회장은 문을 확인한 후 침대 근처로 최경비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봉투가 하나 있어요. 갈색 가죽 봉투 말이에요. 최경비는 고개를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갈색 봉투가 구석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유 원장, 그리고 다른 중요한 서류들이요. 왜 거기 숨겨두신 거예요? 박 전무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요. 김 회장이 최경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봉투를 지켜주세요. 회장님, 약속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봉투만은 꼭 지켜달라고요. 최경비는 김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최경비를 침대에서 떨어뜨렸고 최경비도 얼른 일어서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척했어요. 문이 열리며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아, 물컵을 떨어뜨려서 경비분이 치워주고 있어요. 김 회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박 전무의 시선이 최경비에게 꽂혔습니다. 또 여기 계시네요?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유리가 깨져서 다치실까봐 정리해드리고 있었어요. 최경비가 마지막 조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세요. 더 이상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경비가 병실을 나간 후 박 전무는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그 경비와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죠?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박 전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다른 목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요즘 이런 수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회장은 박 전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박 전무야말로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 전무가 좀 더 강하게 나오려 했지만 김 회장의 표정을 보고 그만두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박 전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온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박전무인데요. 그 경비 문제 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편 최경비는 자신의 휴게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이 말한 봉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박전무를 경계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김 회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친근감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그 느낌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박전무의 전화를 받은 관리소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최경비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심각했어요. 사무실에는 소장 외에도 수간호사 정 선생과 다른 관리직 직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최경비님, 어제 밤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제 밤이요? 김 회장님 병실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물컵이 깨졌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경비는 어리둥절했어요. 단순히 물컵을 정리해 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 걸까요? 회장님이 물컵을 떨어뜨리셔서 제가 치워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병실에 있었나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거의 40분 가까이 있으셨던데요. 최경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CCTV까지 확인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회장님이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냥 안부를 묻고 몸은 괜찮으신지. 최경비가 말을 흐렸습니다. 김 회장과 나눈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수간호사 정 선생이 끼어들었어요. 최경비님, 혹시 환자분한테서 뭔가를 받으신 적 있나요? 받았다고요? 돈이나 귀중품 같은 것 말이에요. 간혹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 걸 주시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경비가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관리소장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박 전무님.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최경비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VIP 병동 근무는 금지하겠습니다. 대신 1층 로비 쪽만 담당해 주세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소장이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최경비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김 회장이 걱정되었어요. 혼자서 괜찮으실까요? 그 중요한 봉투는 안전할까요? 그날 저녁 박 전무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박 전무가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김 회장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최경비를 보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법무팀에서 최종 검토가 완전히 끝났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김 회장은 서류를 받아보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아버님, 이미 몇 번이나 미루셨잖아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였어요. 세무서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고 더 늦어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은 박 전무의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비록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 전무가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김 회장의 기분은 상해 있었어요. 나갔다 오세요.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박 전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푹 쉬세요. 하지만 박 전무는 병실을 나간 후에도 복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오늘 밤에요. CCTV 영상은 확보하셨죠? 좋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박 전무가 떠난 후 불안한 마음에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최경비는 오늘 왜 안 왔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밤 12시가 넘어가도록 최경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간병인에게 물어봤지만 간병인도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했어요. 새벽 2시쯤 김 회장은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하지만 최경비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다른 경비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침대 밑에 봉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봉투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누가 건드렸나?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과 가족 사진, 그리고 비밀 계좌 정보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경비는 1층 로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게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수간호사 정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최경비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님이 찾으세요.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최경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올라가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소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정 선생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죠? 김 회장님이 최경비님을 찾으신다고 해서요. 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올라가 보세요. 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최경비는 기쁜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실 문을 두드리자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김 회장은 최경비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안 와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VIP 병동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회장님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고.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죠? 관리소장님이요. 아마 박 전무님이. 역시 그 사람이군요. 김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씨, 그 봉투. 누군가 건드린 것 같아요. 최경비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마 박 전무가. 김 회장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관리소장과 경찰관 2명이 따라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박 전무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버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뭐라고요? 최경비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섰어요. 최민수 씨, CCTV에 당신이 환자 침대 밑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최경비가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이건 오해입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치매로 인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박 전무가 김 회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내가 치매라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김 회장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최경비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며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최경비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침대 위에는 박 전무가 가져온 새로운 유언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경비가 경찰서로 끌려간 후 그린힐 실버타운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환자들도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회장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박 전무가 김 회장 옆에 앉으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최경비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버님, 이제 유언장에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박 전무가 서류를 김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최경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사관은 CCTV 영상을 틀어주며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당신이 김 회장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최경비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침대 밑에서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김 회장이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한 것뿐이었는데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귀중품을 경비에게 보여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조사관이 비웃었어요. 정말입니다. 김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김 회장님은 치매 환자잖아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최경비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모든 증거는 자신이 도둑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정 선생이 김 회장의 병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던 정 선생은 작은 USB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USB에는 민수에게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수, 최경비님 이름이 민수였는데 정 선생은 궁금한 마음에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자 김 회장이 혼자서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긴 후일 거야. 화면 속 김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나는 지금 완전히 정신이 멀쩡하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판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 선생은 깜짝 놀라며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내 진짜 아들 최민수가 나타났다. 40년 만에 내 아들을 찾았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헤어진 후 줄곧 찾고 있었는데 하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됐구나.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전무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서명하라고 재촉하고 있지. 하지만 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 침대 밑 봉투 안에 말이야. 정 선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죽거나 누명을 쓴다면 이 USB를 민수에게 전해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 최민수는 도둑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이야. 영상이 끝나자 정 선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경비가 정말 김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김 회장은 전혀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 선생은 급하게 USB를 뽑고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펴보며 병실을 나섰어요. 바로 그때 박전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정 선생님, 무슨 일로 회장님 방에 계셨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정 선생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이상한 건 없었죠? 회장님이 중요한 걸 숨겨두었을 수도 있거든요. 정 선생은 박전무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박전무가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 선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USB를 최경비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정 선생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경비와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죠? 조사관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남기신 거예요. 꼭 최경비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조사관은 별로 관심 없는 듯 USB를 증거품 봉투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해드리죠. 하지만 정 선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정 선생은 요양원 직원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제 김 회장님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 선생이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박전무가 들어왔어요. 무슨 회의 중이신가요? 박전무가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아, 그냥 일상적인 업무 회의예요. 소장이 얼른 대답했어요. 정 선생은 박전무의 시선을 받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정 선생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는 각 병실마다 비상시 사용하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그 모니터를 통해 김 회장의 영상을 내보낸다면 정 선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있을 임시 이사회에서 박 전무가 새로운 유언장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한편 경찰서에서 최경비는 차가운 유치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김 회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 소중한 봉투는 안전할까요? 최경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군대 생활, 그리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보낸 외로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간수가 나타나서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누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최경비는 USB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USB를 받은 최경비는 경찰서 조사실의 컴퓨터를 빌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김 회장의 모습을 보는 순간 최경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진짜 아들 최민수가 나타났다. 40년 만에 내 아들을 찾았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생이별한 후 줄곧 찾고 있었는데 하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됐구나. 하지만 그것도 운명이겠지. 최경비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정말 김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동안 느꼈던 묘한 친근감과 그리움의 정체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전무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서명하라고 재촉하고 있지. 하지만 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 침대 밑 갈색 봉투 안에 말이야. 그 안에는 민수와의 친자 확인서도 들어있어. 김 회장의 음성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만약 내가 죽거나 민수에게 누명이 씌워진다면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최민수는 도둑이 아니라 내 친아들이라고 말이야. 최경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 전무가 왜 자신을 그렇게 견제했는지, 김 회장이 왜 그렇게 자신을 아껴줬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조사관님, 최경비가 급하게 조사관을 불렀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제가 무죄라는 증거입니다. 조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김 회장님이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도둑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요양원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친자 확인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한편 그린힐 실버타운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요양원 이사들과 김 회장의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전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김 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유언장의 서명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 지분과 개인 재산 대부분이 제게 상속되고 박 전무가 득이양양하게 설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에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김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회장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 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는 급하게 모니터 스위치를 찾았지만
정 선생이 미리 조작해둔 터라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신이 멀쩡해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 전무가 가져온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제가 진짜로 원하는 상속자는 따로 있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아들 최민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간 경비 최경비가 바로 4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박 전무는 당황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김 회장의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는 제 침실 침대 및 갈색 봉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유언장과 친자 확인서가 들어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경비도 함께였습니다. 박전무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박 전무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경비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명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지금 요양원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친자 확인서가 정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찰관이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 침대 밑에서 발견된 봉투에서 1990년도 친자 확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김 회장의 친아들임이 확인되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들썩거렸어요. 이사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고 박 전무는 무너진 채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경비는 급하게 301호실로 달려갔어요.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경비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찾았어요.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최경비의 손을 잡았어요. 40년이나 기다렸다. 40년이나.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진짜 유언장이 있어. 이제 모든 게 정리됐구나. 최경비는 서랍을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지분의 절반과 개인 재산 대부분을 최민수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김 회장은 의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아들을 찾았거든요. 의사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들었던 터라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최경비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평생 곁에 있어 드릴게요. 김 회장은 눈을 감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전무는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언론에서는 이 놀라운 부자 상봉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요양원 경비 알고 보니 대기업 창업주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경비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과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변호사들이 연일 찾아와 재산 상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들을 설명했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임직원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민수야, 괜찮니? 김 회장이 침대에 앉아 최경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찾은 후 김 회장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치매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좀 혼란스러워요. 최경비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내를 털어놨어요.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니.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 회장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란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과는 달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천천히 배우면 돼.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과 진실된 마음이야. 그건 내게 이미 있어.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날 밤 최경비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주어진 부와 지위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최경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 이사회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저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하겠어요. 이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유언에 따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최경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곳 요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계속하시겠다고요? 네, 경비 일 말이에요. 최경비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한 시설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최경비의 말에 이사들도 감동받았어요.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김 회장은 이 소식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답구나. 자랑스럽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경비가 아니라 이곳의 새로운 원장이 되어보려고 해요. 어르신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최경비는 그린힐 실버타운의 새로운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해 요양원 시설을 대폭 개선했어요. 더 나은 의료 장비를 들여오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요양원을 순찰하며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이제는 경비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지만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밤도 순찰 나가세요? 직원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네, 어르신들이 편안히 주무시는지 확인해야죠. 최경비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01호실에서 김 회장과 대화를 나누던 최경비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어린 시절 김 회장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제는 그 옆에 최근에 찍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최경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회장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봐요. 김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정말 올바른 길이야. 몇 개월 후 그린힐 실버타운은 전국 최고의 요양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경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민수 원장님 덕분에 이곳이 정말 집 같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최경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곳이 진짜 집보다 더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경비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면 최경비는 여전히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경비가 아니라 원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최경비는 301호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김 회장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며 뒤척이는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최경비는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동안의 방황과 외로움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주시고 제 길을 찾게 해주셔서. 최경비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세요.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최경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양원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와의 사진을 바라보며 최경비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